그 다음으로 읽었던 책은 예소연 작가님의 사랑과 결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읽게 된 게 유튜버 유주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작년 3월에 책 결산 영상에 이 책을 소개하기도 했고,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예소연 작가님이 그게와 혁명이라는 걸로 이상 문학상인가 어떤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함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뭔가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었는데, 그때 유주님이 소개를 하실 때 이 책의 표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표지에 가장 주된 색, 이 두 가지 색의 조합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뭔가 이런 질감 표현도 좋았고, 뭔가 이렇게 흐릿흐릿한 질감 표현도 좋았고, 그리고 사랑과 결함이라는 제목도 좋았어요. 단편 소설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과 결함이라는 작품도 이제 있는 책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어울리는 두 단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랑이라고 해서 그렇게 매끈매끈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함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되게 잘 어울리는 두 단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쓴 감상을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났을 때 뭔가 명확하게 감상을 떠올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적어보자면, 막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주인공이 대부분 여성이고 이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일상적으로 느끼는 좌절감과 무력함에 대한 서술이 주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라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만 또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갈구하고, 그렇지만 충족되지 못한 결핍을 느끼는 듯한 모습의 주인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로 같이 사는 세상에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 그동안 나는 서로의 영역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과 반대되는 글이라 여러모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들의 뭐 이제 누군가의 엄마나 아빠도 누군가의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지 않고 다 그 주인공들의 이름으로 명명이 되거든요. 그것도 어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한 개인을 어떤 역할에 갇혀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작가의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반적으로 단편 소설집을 읽었을 때 표제작이 항상 가장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사랑과 결함이라는 작품보다 그게와 혁명이랑 내가 머물던 자리라는 작품이 제일 좋았어요. 이제 그게와 혁명은 뭐 수상작이라 되게 유명한데, 저에게도 약간 반골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반골 기질을 가장 되게 재밌게 잘 표현했던 글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교훈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그게 무겁지 않았고 뭔가 통쾌한 인상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태수인데 그 딸이 있는데 딸 이름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딸의 아빠예요, 어떤 딸이. 근데 그 이태수라는 분이 젊었을 때 이런 사회 운동을 한 경험이 있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년의 기성세대의 남성이고, 나중에 이제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이 투병을 하면서 이 가족들이 태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서로를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서로를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어, 어떻게 보면 누군가 돌아가시면 보통 그 직계 가족 중에 남성이 상주를 서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하고 그러는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할 수도 있고 제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진정으로 돌아가신 분을 사랑하며 떠나보내는 방법일까? 라는 뭔가 의문을 던지는 느낌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태수의 딸이 상주를 서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어요.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장례식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제도나 문화 뭐가 중요해. 이 사람을 가장 사랑했던 건 우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떠나보낼 거야. 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남들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애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애도하겠다라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좋다고 했던 다른 작품인 내가 머물던 자리는 좀 저도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걸 똑같이 느낀 이제 주인공인 시연의 감정에 좀 공감이 되었었고 그 주인공이 이제 시연이랑 정선이 있는데 정선이 둘이 친했는데 정선이 시연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시연이 그 정선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그리고 마침내 만나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시연과 정선이. 근데 그러면서 시연이 정선의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이 정선의 삶을 침범하려는 행동을 해요. 근데 그 행동을 할 때 저는 무언가 터져나오는 느낌을 받아서 눈물이 그냥 펑펑 났었거든요. 왜인진 몰라요. 근데 뭔가 되게 해소감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간절함이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울었는데 이제 이 단편을 다 읽을 때쯤에는 우리는 혼자 오롯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느꼈고 그렇기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감상을 제가 남겼네요. 그래서 아까 이 책에 대해서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조금씩 침범하면서 내가 침범을 하고 내가 또는 타인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면서 우리 그렇게 침범하면서 연결되어 살아가자 라고 느꼈던 소설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작가의 말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 책을 읽으신다면 작가의 말을 읽으시는 걸 꼭 추천드릴게요. 눈물 찔끔 흘렸습니다. 너무 글이 따뜻해가지고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다 추천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읽었던 책 중에는 가장 좋았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책도 좋았다. 이따가 가장 좋았던 책들 말씀드리고 다음은 자몽살구 클럽이라는 한루로 다들 아시죠? 그 이제 가수분이신데 문예창 제가 알기로 건국대 문예창작관가 나오셔가지고 소설집을 이 자몽살구 동명의 앨범을 내면서 같이 나왔던 책이었거든요. 소설인데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사실 막 엄청 좋았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기 자몽과 살구를 한 글자씩 압축을 하면은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는 4명의 10대 소녀들이 중학교에서 비밀 클럽을 결성을 해가지고 각자 4명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게 3주인가 아무튼 그 프로젝트를 다른 3명이 한 명한테 해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 한 명은 돌아가면서 바뀌고. 근데 정말 이 10대 소녀들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슬펐고, 그들의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예 이해가 안 가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고, 근데 그런 이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세상이 조금 슬프다, 마음 아프다 라고 생각해서 많이 울었던 책이었고,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작년 추석 연휴 때 다 읽었던 책인데, 나중에 뭐 쇼츠나 그런 유튜브에서 리뷰하는 영상을 봤을 때 좀 호불호가 갈리는 책이더라고요. 뭔가 어떤 폭력에 대한 묘사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묘사들이 되게 너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 하면서 조금 불편하다는
감성도 있었고 부분 문체가 되게 들쑥날쑥하고 뭔가 일관되지 않는 느낌이다라는 감성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그 감정적인 부분에 너무 몰입해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 책을 뭔가 온전히 느끼려면 이 동명의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은 진짜 더 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그 상황이나 감정이 더 증폭된다고 해야 되나? 그 앨범에도 똑같이 주인공이 나오고 이들의 이야기나 그런 게 조금 더 은유적으로 많이 음악 가사에 표현이 되기도 했고 둘이 뭔가 하나의 느낌? 이 책이랑 앨범이랑 하나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이니까 둘 다 접해야 온전한 하나를 느낄 수 있다 라고 느꼈던 책입니다. 그리고 되게 짧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표지가.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책인데 수치심 탐구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앞전에 사랑과 결함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던 유튜버 유주님께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책을 읽었던 이유가 뭔가 그 쇼츠 영상도 이 책에 관련해서 올리셨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너무 다 저인 거예요. 이건 진짜 난데? 라는 느낌을 라고 받았어서 이 책은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샀던 책이고 제가 어떻게 보면 한 24년도부터 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깊게 혹은 어떤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제 안에 심연을 딱 들여다봤을 때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 수치심이 나의 핵심 감정일 수도 있겠다. 뭐 제가 그래서 지금도 막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다. 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나의 지금 행동과 말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수치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이렇게 쳐봤을 때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감정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치심이라는 건 알았는데 수치심이라는 거는 나 스스로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감각이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24년도에 그러고 나서 25년도에 이 책을 만났어요. 이 책도 앞서 소개해드린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한다. 이 책이랑 비슷하진 않아요. 근데 읽으면서 뭔가 어딘가 깨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고 이 책에도 제가 밑줄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문장을 기록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은 거의 다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문장 기록을 도저히 할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제독을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책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지금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 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좋았던 책이었고 에세이예요. 이게 익명이긴 한데 4월 날씨라는 작가님의 에세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때 당시에도 명명하지 못했지만 수치심이 자기를 지배해왔고 그게 이제 성인이 되고 한참이 지나서도 자기를 지배했던 감정이었고 자기가 이게 수치심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자기가 언제부터 어렸을 때 어떤 기억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말 솔직한 작가의 일기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책에서 나온 경험과 되게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했고 해서 되게 이 작가 일기장이기도 하지만 저의 일기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읽으면서 와 진짜 뭔가 또 다른 머리를 깨우는 책을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에요. 만약에 조금 자기가 수치심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뭔가
어딘가 좀 불편한 느낌이 있다라는 분들이라면 읽어보시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읽었던 책은 파트리크 쥐스킨트라는 작가의 단편집인데 이것도 기피의 강요. 이것도 되게 짧아요. 되게 짧아서 저도 하루 만에 다 읽었던 책인데 제가 읽는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거든요. 한 1시간에 30페이지 정도? 근데도 하루 만에 읽었던 책이고 이게 표제작인 기피에의 강요부터 승부, 장인 미사르의 유언, 문학의 건망증이라는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가장 읽어야겠다라고 느꼈고 처음 접했던 때가 계속 이분이 계속 나오시는데 유튜버 유주님 영상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민음사 김민경 편집자님이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컨텐츠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김민경 편집자님께서 책을 어떻게 보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책 내용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라는 질문이래요. 근데 나는 그냥 읽기도 하고 어차피 다 기억 못한다. 그리고 내가 읽었다고 해도 그게 다 까먹는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이 기피의 강요의 마지막 단편인 문학의 건망증이라는 작품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궁금하다. 그리고 책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이나 이 폰트나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소장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게 내용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책 표지가 예뻐서 소장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문학의 건망증이 되게 대모노 2분의 1 자전적인 이야기인가? 아무튼 그 주인공이 되게 책을 많이 읽는 다독가인데 자기 서재에 책이 이렇게 쫙 엄청 많아요. 근데 자기는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책을 꺼내가지고 막 읽는데 거기에 어떤 밑줄에 너는 네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라는 문장을 그 책을 읽으면서 쓰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연필로 여백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책을 읽으면서 똑같은 부분에 똑같은 말을 쓰려고 했다는 게 그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책을 읽는데 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거 말고도 이 표제작은 기피에 의해 강요도 좋아요. 뭔가 기피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냥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이 파친코 1, 2를 읽었습니다. 이 파친코 1, 2를 읽게 된 계기는 사실은 작년에 제가 짝사랑을 했는데 끝났거든요. 근데 그 짝사랑하는 분이 파친코 1을 읽으신다고 해서 조금 대화라도 잘하고 좀 대화거리라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애플 TV에서 그 김민아 배우님이 나오시는 파친코라는 것도 1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파친코 1을. 근데 2는 원작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별로라서 안 봤고 중간에 하차했고 그래서 아무튼 읽었는데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물론 제가 막 원래부터 흥미가 있어서 읽었던 책은 아니었지만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되게 고증이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이 책의 배경이 어쨌든 한국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때부터 현대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3대에 걸친 한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뭐 현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물건이나 분위기나 어떤 사회 문화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보면 익숙한 부분도 있고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니니까 설명을 뭔가 묘사를 되게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막 1920년대 30년대 그때 당시 조선이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았는지 알 방법이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되게 세세하게 글로 적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대한 묘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뭔가 되게 역사적으로나 과거 문화적으로나 되게 각 작가님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고 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쓰는 책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1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선자
이고 선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근데 이 2에서는 선자의 아들인 노아와 모자수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모자수의 아들인 솔로몬을 중심으로 서사가 되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증이 잘 돼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세대 차이, 세대 갈등, 그리고 가족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책에서도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 이 가족이 되게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 같다라는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손자도 그렇고 이제 그 아들이랑 손자들도 그렇고 이제 경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남편의 형의 아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또 한데로 뭉쳐져 있고 서로를 생각하고 뭔가 하나의 목표, 그러니까 가족을 지키겠다라는 목표로 움직이는 그런 가족이에요. 그래서 뭔가 한대의 가족에 대한 뭔가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았고 해서 두 권이고 조금 두껍긴 한데 저는 그래도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은 이 책입니다. 제목은 커뮤니티에 입장했습니다. 부제는 각자의 현실 넘어 서로를 잇는 정치를 향하여 라는 부제가 있고요. 이 책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두 책이랑 똑같게 문장을 너무 많이 쳤어요. 그래서 여기 진짜 정말 막 여기 보시면 인덱스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찐으로 그냥 계속 무덤까지 가져갈 문장이다 생각해서 여기다가 한 게 요 정도고, 그거 말고도 되게 생각해 볼 거리나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글이 많았던 책이었어요. 이 책을 알게 된 거는 제가 24년도 겨울 때 커뮤니티에 입장했습니다 라는 동명의 그 예능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웨이브에서 했던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처음에는 뭐 누군가 홍보해가지고 호기심이 봤었나? 아니면 심심해서 볼 게 없어서 봤었나? 그랬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 보아갈 쯤에는 정치란 무엇일까? 왜냐면 전 진짜 문외한이거든요. 잘 모르고 뭔가 그거에 대한 필요성도 잘 못 느꼈던 사람인데 한번 뭔가 정치라는 게 꼭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뭔가 갈등만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겠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거를 도모하는 일이 정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천재 이승국이라는 또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제가 그 채널을 구독하는데 거기에서 이 책의 저자이시자 이 프로그램의 PD이신 PD님이 나오셔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뭔가 흥미가 생겨가지고 이 책을 사서 읽었거든요. 근데 좋았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제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생각해보지 못한 것도 생각할 수 있었고. 되게 다양한 주제가 나와요. 뭐 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좌파 우파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급에 대한 고찰, 그리고 20대 남성에 대한 입장, 그리고 개방성과 미선에 대한 글까지 분석적이고 경험과 데이터에 기반한 글이 설득력이 있었고 생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책이었다. 물론 다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 또 한 번 역시 난 이런 분석적인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책이에요. 이 책에서 가장 추구하는 태도라고 하면은 100% 확실한 건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만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 갈등이 있을 때 각자가 상대방을 되게 인간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리고 나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더 뭔가 공격적으로 갈등을 대하게 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좀 더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지 그 입장을 잘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입장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는 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꼭 뭐 어딘가에 저는 치중되어 있고 막 그것만을 설파하는 글이라고는 느끼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서로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각자의 입장을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해가 되면 사실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에 적대감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리고 서로가 갈등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서로 협력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았던 책이었고. 한편으로는 계급이,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계급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 책에서 계급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서 기억에 남았다기보다는 저희 뭐 웹툰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계급을 다루고 있는 컨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계급 알지? 뭐 한국 사회에서도 계급 되게 공고하고 보이지 않게 되게 공고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차별들이 있는 거 알고 있지. 그 컨텐츠를 다 보고 남과 동시에 저한테는 사라졌던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저한테는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뭔가 내 일상에 녹아들어 있고 나와 맞닿은 단어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제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계급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계급이 물론 누군가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도 있고, 혹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태어난 환경과 맞물린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책에서는 이제 계급에는 많은 운이 적용되지만 그거를 대부분 인지를 못할 뿐이다. 그리고 문화는 계급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제가 써놨었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독자분들 본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작년 하반기에 다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소개가 끝났고요. 13권이고 좀 많이 읽긴 했네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서 20권 넘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1년에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뿌듯한 한 해이기도 했고, 되게 좋은 책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책들을 소개하면은 조금 눈치채셨겠지만 요 세 책이 가장 인상 깊었고 마음에 남는 책인 것 같아요. 제 책 영상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확실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조금 제가 조금 뭐랄까 엄청난 준비를 하고 찍은 건 아니라서 책 내용이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고, 감상은 그래도 노션 보면서 얘기해서 제 감상은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책 내용 중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뭐 엄청 잘 설명했다? 는 아니지만 어쨌든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서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번 찍어본 하반기 책 결산 영상이었고, 여기까지. 아마 영상을 최대한 짧게 해서 내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짧지는 않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여름인데 더위 조심하시고
즐거운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